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의외였던 부분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이야기. 예. 제가 썼던 책 그 인구와 투자의 미래를 글로벌 버전으로 쓴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젊은 세대의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예, 그건 하셨어요. 사실이죠. 네. 그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네. 6월 기준, 그러니까 매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고용률이 역사상 최대입니다. 고용률.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 취업한 사람의 비율. 그리고 역사상 최고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2030 20대, 같은 경우에는 20대도 그렇습니다. 고용률도 훨씬 더 좋고. 근데 이게 그런 수치가 체감이 제대로 안 되죠. 될까요? 왜 안 되나 두 가지 문제 때문인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좋은 일자리만 2만 개네 3만 개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연봉 억이 넘는 일자리들이 그렇게 가버리면 한 개의 좋은 일자리는 주변에 6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장에 좋은 일자리 하나 생기면 부품업체는 안 가나요. 도로 항만 SOC 투자는 안 하나요. 옆에다가 또 학교는 안 짓나요. 건물은 안 짓나요. 집은 안 짓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주변에 6개의 좋은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2만 개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유출됐다라는 걸 맥스로 보면 한 10에서 15만 개 정도 되는 굉장히 괜찮은 네. 납배드 정도는 되는 일자리가 유출됐으니까 그 일자리만큼 취업하려는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 공급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겠죠. 그게 가장 크고요. 이제 두 번째가 저는 기계과의 슬픔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난 정 회장이 우리나라 3세 경영인 중에 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 정 회장이 얼마 전에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는 내연기관 엔진 개발 안 하겠다. 네. 네. 이거에 대해서 BMW 회장이 우리는 한다. 맞받아치고 막 싸우는 거 봤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독일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가? 그 기존에 만들어놓은 엔진이 나빠서 개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현대차는 암만 더 좋은 엔진을 만들고 저기 뭡니까? 다카르 랠리에 이번에 또 WRC 이런 데서 우승을 하는데 한국 차가 우승해요. 예. 근데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왜? 차는 브랜드예요. 그 세계에. 럭셔리카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제네시스 암만 잘 만들어도 미국에서는 좀 팔리지 유럽에서 안 되잖아요. 유럽에서 제네시스 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차, 기아차는 현대차, 기아차는 전부 저가차란 말이에요. 아직도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2등, 3등까지 올라와도 브랜드 차이라고. 그러니 잃을 게 없는 입장에서는 nothing to lose의 입장에서는 파괴적 혁신이 왔을 때 승부를 걸 수 있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연기관 자동차 얼마나 엔진 좋은데 여기서 더 개발하려고 하면 몇천억 드는데 개발하기보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 쓰면 되지. 대신 우리의 모든 총 동원된 잠재력 능력은 전기차 간다 하고서 싱가포르 공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 완전 자동화로 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는 회사와 야 우리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훨씬 좋아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저 파괴적 혁신이 벌어질 때 절대 기업가가 하면 안 되는 게 뭔지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파괴적 혁신이 뭐냐? 아주 경제 내의 시장 전체 내의 마이너한 부분에서 뭔 변화가 생겼고 어설퍼. 근데 그게 소비자들이 거기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나머지 90%, 95% 시장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 기업들은 95% 시장에 눈이 멀어서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럴 게 없는 소수의 기업들이 파괴적 혁신을 도입하면서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러닝 커브, 그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시작되는 거죠. 그걸 불을 땡기는 게 테슬라이고 BYD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따라가는 기존 플레이어는 현대기아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예전에 한때 그 좌초 자산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 회사는 PER 5배면 충분해. 이런 이야기 들었던 회사잖아요. 근데
에이, 뭐 파괴적 이제, 혁신을 잘 하고 있는 거고 전기차 쪽으로 이제 과감하게 또 가면서. 좋은 게 이제 매년 1,000회에서 1,500명씩 아, 나가니까 그 전동화를 극력 저지하려던 노조님들이 약간 매년 이제 1,000에서 2,000명씩 나가고 계시. 정년퇴직. 예, 그래서 현대 기아차의 판관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판매 관리비가 엄청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임금 이제 연세 드셨던 분들이 정년퇴직하고 그리고 전동화랑 맞지 않는 전공이신 분들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기계과의 슬픔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올라가고 있고 또 고환율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생기는데 그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로 일자리 수출, 두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AI 혁명, 로봇 혁명, 전기차 혁명이 왔는데 여기에 맞는 졸업자를 얼마나 만들고 있는가. 사실 그게 파괴적 혁신의 씨앗인데. 우리는 그쪽이 개판이잖아요. 한국의 이제 최대 문제는 교육이죠. 교육. 예, 한국의 최대 문제는 초중고까지 잘 키워놓고 대학 가서 다 망가뜨리는 게 한국 교육의 특징이잖아요. 왜 그럴까? 전공 미스매치를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초중고의 학생들에서 쓰는 돈의 절반 정도만 대학에 써요. 그러면서 대학 등록금은 10년 넘게 동결.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어릴 때 그 교육의 자원이 또 투입이 되는 거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비슷하게 대학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얼마 전 그 감사원에서 교육부 평가 보고서 보는데 감사 보고서를 보는데 그런 것도 봅니다. 저는 저는 안 보는 보고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대로 학령 인구 줄면 2050년과 60년에 초등학교 학생 한 명당 7천만 원 쓰나? 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돈이 남아 돌죠. 학령 인구 줄면서. 그 돈을 대학에 써야죠. 대학 구조조정에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학부 사학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예. 사학과 졸업생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뭐 이제 학생이 없는데. 수요면에서 수요단에서 그러면 거기 전공의 TO를 줄여서 이공계 또는 의대 이번에 정원도 늘리니까 의대로 확 늘리면 학교도 좋고 학생도 다 좋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반대하냐면 교수님들이 제일 싫겠죠. 그럼 그 교수님들한테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양전공 선생님이 되잖아요. 강제로. 네, 네. 밑에 대학원생들도 거느리고 있었던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생은 없겠죠. 요새 누가 특히 여기까지만 제 친구들이 다 이제 박사들이 많아서 네. 저 방송 보고 혼낼 수 있어서 이제 저 동문회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그와 같은 전공 조정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공계 전공은 또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교수님들 몸값도 비싸. 그러니까 뭐 시설비도 있고. 그걸 나라에서 해줘야죠. 안 그러고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는 이걸 그렇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뭐 뿌려봐야 공항 짓고 철도 놓고 뭐 그래봐야 예쁜 상징물 만든다고 해봐야 꽃게랑 뭐 저기 블랙 박쥐 황금 박쥐 만든다고 지역 사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학생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과 좋은 전공을 가진 대학들을 대학이 폐교되는 순간 그 지방은 끝장이잖아요. 그런 구조조정을 인센티브를 나라가 줘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되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이나 중국 사례를 보면 저긴 지금 신기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경쟁과 도산과 그죠? 채찍, 시장 경쟁, 압박 이런 게 그 나라를 살리는 거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너무 강한 나라잖아. 이것도 너무 강해요. 전부 AI 하고 있잖아. 그렇죠. 네. 근데 그 AI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탑으로 잘 못 올라가냐? 대학 문제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 그래서 대학도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과감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예산이 남아도니까. 교육 예산. 또 지방교부금도 있고요. 그렇죠. 종종 또 지적해 주시는 바죠. 그게 200조예요. 예. 교육 예산이랑. 근데 지역의 지방의 주민 수는 주는데 왜 공무원은 넣냐고요. 이거 전형적으로 죄송합니다. 망조가 든 거 아니에요?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죠. 그러라고 대통령을 뽑아놓고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도 이제 그건 안 되잖아요. 당장 이번에 국민연금 2018년이 가장 결정적인 정말 최고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그거 안 했지. 2023년도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민연금 고갈의 날로 가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파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당장 자기한테 표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음 세대에게 미루는.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AFD랑 뭐가 달라지는가? 독일의 극우정당 하고 닮아가잖아요. 나쁜 예. 면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경제가 튼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혁신 국가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 성장의 발목이 되고 있는 나라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딴 나라도 다 발목을 잡고 있어서 티는 별로 안 나더라. 그렇죠. 뭐 어느 나라나 이 정치 상황이 다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제일 미래가 밝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일본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앞으로 미래가 가장 밝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앞만 봐도 일본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는 고령화에다가 예, 그 충격은 이제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우리가 못했던 국민연금, 거기는 후생연금 개혁도 다 해서 연금 고갈 리스크도 없고 특히 30년대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망하면서 네. 그분들 돈이 풀리잖아요 지금. 상속되고 있잖아요. 아. 원래 그렇잖아요. 부자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꽉 쥐고 있어서 그거가 은행에만 잠겨 있고 금고에만 잠겨 있다가 이게 지금 풀리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게 아직 안 오고 있고 일본은 이제 왔죠. 30년대생들이 일본은 베이비부머거든요. 2천만 명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번에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시면서 돈이 엄청나게 풀리고 있죠. 그래서 디플레가 해결되고 있는 중이죠. 또 일자리도 많고 일자리는 뭐 원래 또 이제 젊은 인구가 또 줄었으니까 일자리는 원래 많았고요. 거기 20년째 많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해야 할 개혁들은 하나둘씩 또 해놨고 고이즈미가 역사상 일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상이고 그 다음이 아베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그건 고이즈미가 또 다른- 그 후생 개혁을 했던. 예, 그 다른 시간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또 아베 얘기만 하면 이것도 한 1시간 반, 2시간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조금 마무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60년대 초반 이제 중반생들까지 기업들의 인건비는 아까 현대차의 사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들 보시면 알죠. 뭐. 예, 은행들도 그렇죠. 인건비 많이 요새 줄어들고 이- 있죠. 예, 점포도 언론에서는 막 이자 구조조정하고. 장사에서 얼마를 벌었네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판관 비용 감소로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로봇이나 AI 활용한 생산성 향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조금은 고용 측면에서 이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미스매치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희망에 대한 아니면 교육 전공에 대한 그러니까 뼈를 좀 때리자면 경영이랑 인문 전공자가 네. AI 혁명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업종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빅테크 보시면 사무직 위주로 해서 계속 해고가 있어요. 그렇죠. 네. AI의 최대 피해 업종이 어디예요?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같단 말이에요. 근데 화이트 칼라 전공이 우리는 제일 많잖아요. 졸업장이. 아, 그러네. 이 사람들을 대학들도 많이 재교육을 가니까. 시키든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노동시장 좋다는 게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보면 확실히 노동시장은 좋아졌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그 대학의 전공 조정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앞으로 큰일 나는 거죠.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 산업에서의 파괴적 혁신뿐만이 아니라 교육에서의 파괴적 혁신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또 읽히기도 하네요. 예, 뭐 이거 하시는 분은 저는 무조건 찍어드리겠습니다. 교육 혁신. 예, 근데 사실 200조에 10%면 해도 20조예요. 우리나라 근데 교육제도 막 이러면 거의 시험제도 바꾸는 여기에 또 막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뭐 그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예. 누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라고 포기해야죠. 거기에 에너지를 그렇게 써봐야 답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이 입시 가지고 뭐라 그런 것도 이제 10년 안 남았어요. 제 아들 그 우진이가 2009년생인데 그때 40만 됐고요. 지금 20만. 예, 맞아요. 태어나는 아이들이. 채은이가 60만이었는데. 예. 뭐 대학 정원보다 애들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데. 예. 뭐 의대 뭐 상위 5% 안에 들면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안 이 하죠. 앞에서 안 하죠. 중국 사례, 독일 사례 이걸 이제 반면교사 삼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또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 예. 또 다른 AFD가 돼선 안 된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만 하지 말고 예. 대안을 이야기하자.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이야기하자. 우리 시민들도 또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장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홍춘욱의 최소한의 경제 토픽. 이게 책 이름에다 자기 이름 맡기가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처음입니다. 홍 박사님 정도는 돼야. 처음입니다. 네, 최소. 부끄럽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